지금 이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회담이 지금 아주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지금 미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이 4월 26일 날 아베가 아예 미국을 방문했죠. 그리고 5월 달에도 뭐 그런 일들이 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동맹이 저 정도로 강화될 수 있구나 하는 그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미일 동맹이 강화되면은 당연히 그 중국과 러시아가 또 이제 모종의 뭐 이렇게 연합을 하겠죠. 그래서 그냥 뭐 임시 제목을 미일 대 중러, 그러니까 뭐 미일 중러가 이제 소위 우리가 그냥 늘상 말하던 4강입니다. 그래서 저는 4강이란 말을 이제 더 이상 쓴다는 건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뭐 힘이 비슷한 4강이 전혀 아닙니다. 옛날에는 소련하고 미국이 거의 맞먹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 말이 되지만은, 지금은 뭐 러시아가 너무 이 국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뭐 4강이란 말은 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가 미국한테 좀 폼도 잡으면서 뭐 덤비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하고 이제 또 가까이 지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일 대 중러라는 식으로 얘기를 뭐 이제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백악관에서 아베하고 트럼프가 이제 서서 사진 찍은 걸 보이는데, 그 아베가 받는 대접은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와서 받는 대접하고 격이 다른 것 같아요. 영국보다도 오히려 일본이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이 동맹인데 that has been a cornerstone for global peace and prosperity for decade.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평화와 번영의 코너스톤이었던 일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림을 뭐 이제 한두 개 더 보여줄 텐데, 아베 총리 부부가 미국 공군 1호기를 트럼프 대통령 부부랑 같이 탈 정도로 대접을 받습니다. 이건 작년에 이제 방문했을 때 얘기인데, 그 같이 저쪽 그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별장 가서 골프를 같이 쳤습니다. 예, 이게 같이 있는다는 것이 파워입니다. 같이 있는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급이 좀 낮아도 제일 높은 사람 옆에서 근무한다. 그럼 그게 파워예요. 꼭 직급이 파워가 아니라 제일 권력이 센 사람의 바로 지근거리에서 근무하는 거. 그래서 그 만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부러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몇 시간을 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두 나라 외교가 좋냐 나쁘냐를 이야기하는 그런 중요한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같이 가고, 미국은 뭐 장거리이기 때문에 전부 몇 시간 같이 갑니다. 그럼 뭐 둘 다 뭐 무슨 얘기라도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골프 같이 치는 거, 밥 같이 먹는 거, 오래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우리나라 그 논조를 보면은 마치 아베가 그냥 트럼프의 개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 노력하는 거라고 봐줄 수 있는 아량도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바로 아베가 지금 아베는 뭡니까? 일본을 보통 나라로 만드는 것이죠. 국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가는 전쟁하는 조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일본은 헌법에 보면 전쟁을 못하게 돼 있어요. 바로 이거를 자기가 바로 잡겠다고, 우리한테는 그 역사가 나쁘니까 야욕이 됩니다. 일본이 군사 대국이 될 수 있는 야욕을 꿈꾼다고 그러는데,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또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일본은 이제 재무장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질문 받으면은, 그건 지금 질문이 틀린 것 같아요. 재무장을 이미 했죠. 아니, 세계 2위의 해군력을 가진 일본 보고 앞으로 재무장 할 겁니까? 라고 물으면 어떡하세요? 이미 재무장을 했으니까 세계 2등이지. 그 2012년에 이제 아베가 민족주의자가 일본의 수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이 나와서 이제는 우리가 꿈을 숨기지 않겠다. 꿈을 보이고 실현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가 충돌하다 보니까 조그만 섬에서 부딪힌 겁니다. 센카쿠 섬에서. 그 센카쿠 섬이 뭐 사람도 안 사는 돌섬인데, 그때 미국 학자들이 여기 섬에서 싸우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봤을 거예요. 질문이, 중국과 일본은
이 하찮은 섬을 가지고 전쟁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물음표를 했는데, 그 오래 묵은 거북이가 슬프지만 그럴 것 같아. 요번에 아직 그 책이 안 나왔는데, 왜 큰 나라들이 사소한 문제 가지고 전쟁하느냐는 책이 지금 브루킹스 연구소의 그 마이클 오한론 박사가 책을 써서 이제 곧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때 일본이 이기는 거로 나옵니다. 그 워게임을 해보니까 2012년에 이미 중국 해군을 일본이 이기는 거로 나올 정도로 재무장을 완성한 나라인데, 우리가 지금 자꾸 일본은 재무장 할 거냐 하는 그런 뒷북치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지금 아베가 하는 것은 재무장을 한 일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느냐를 지금 트럼프한테 가서 하게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앞으로 재무장을 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재무장을 해서 우리가 당신들을 도와줄 힘이 충분히 있으니 내 힘을 써먹으시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것이 막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이건 2017년 6월달 방미 때 찍은 사진이래요. 트럼프가 어깨 동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베에. 이거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한미 동맹이 진짜 좋다면은 저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국제 역학 구조상으로 봤을 때 한미 동맹이 막강하다면은 일본이 미국 형님, 우리 이만큼 센데 우리가 일 좀 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일본이 그 빈칸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팽창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일본이 팽창의 야욕을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봐야 됩니다. 일본 학자들 정말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은 북한이 고맙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북한 때문에 일본이 영원히 전쟁을 못하는 국가로부터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나라가 전쟁할 수 있냐 없냐는 그 나라의 헌법에 전쟁을 할 수 있게 되냐 없게 되느냐가 아닙니다. 그 나라가 전쟁할 군사력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일본은 이미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헌법에 전쟁할 수 있다고 해도 군사력이 없는 나라는 전쟁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본의 평화헌법 구조는 전쟁을 국가의 수단으로 택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전쟁 나면은 일본은 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바로 실제 국제정치의 실질적인 힘을 봤을 때 일본은 이미 재무장을 했고, 그리고 그 재무장한 군사력을 이제 한번 활용을 하는데, 그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대표적인 거로, 이거는 그 디플로매시라는 잡지 4월 25일자에 이제 나온 건데, 미국이 일본에게 F-35 코드, 새로운 그 F-35는 뭐 미국의 최신형 전투기죠.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인데,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의 그 스텔스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그것을 미국 회사가 일본한테 주는 거예요. 일본은 와서 그 기술 배우라, 보고 사용해라. 근데 일본이 앞으로 자기 비행기를 만듭니다. 자기 비행기를 만드는데, 새로운 차세대 전투기를 만드는데 그 전투기의 기술에 쓰라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Lockheed Martin is reportedly offering Tokyo top secret software as part of its pitch to develop Japan's next generation stealth fighter. 일본 다음 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데 미국의 이 끝내주는 기술을 일본이 보고 배우고 채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록히드 마틴이 주었다. 록히드 마틴이 그냥 주겠습니까?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고 주지. 그래서 지금 요 밑에 있는 이 사진은 일본이 만들려는 하나의 스텔스 전투기, 차세대 전투기 모양 같습니다. 네, 그 일본이 F-35만 다 사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일본이 F-35를 많이 사오지만은 궁극적으로 일본의 다음번 차세대 그 전투기를 일본이 스스로 만드는데, 차세대 전투기는 당연히 다 그 스텔스 기술이 들어가야 되죠. 그 기술을 미국이 거저 주겠다라고까지 할 정도면은 일본이 얼마나 외교를 잘했는지, 얼마나 잘 구워 삶았는지, 우리는 뭐 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얄미울 정도로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국가를 위해서 아베가 저런 일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맹렬히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배울 점은 배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푸틴이 김정은을 만나서 김정은이 만난 이유는 뭐 돈하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뭐 돈은 사실은 푸틴이 줄 게 없어요. 그죠? 북한의 노동자들이 러시아 가서 일하고 있는데 그것도 수백만 달러를 이제 월급을 받아가지고 보내는데 이제 제재에 걸려서 그걸 더 이상 못하게 됐는데 그건 눈 감고 좀 해주십시오라는 거를 김정은이가 요구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제재를 풀어달라 이런 거는 뭐 참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미국으로부터 당하게 될 손해 그 손익계산해 보면 딱 나오는 것이죠. 못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그러고 뭐 단계 뭐 육자회담하라고 하는데 육자회담은 논리적으로 안 되죠. 그 말 나오자마자 볼튼 보좌관이 우리는 육자회담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가 지금 양자회담은 대통령급의 회담입니다. 육자회담은 그럼 대통령이 거기 가서 6명이 앉아서 회의를 하겠습니까?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급이. 그거는 지금 구조적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별로 의미 없는 그런 육자회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아무것도 얻을 거가 없어서 그냥 뭐 얘기하고 하다가 다 뭐 행사를 마무리 짓지 않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 이제 중국으로 달려갔죠. 중국으로 달려갔는데 여러분 러시아하고 중국은 진짜 전략 동맹은 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 전략 동맹은. 왜 불가능하냐면은 지정학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몇천 킬로미터가 붙어 있는 나라가 진짜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같은 사회주의일 때도 진짜 친구인 것은 10년밖에 안 됩니다. 그때는 미국이 하도 무서워서 그다음 60년대부터는 서로 로켓포를 쏘고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서로 간에. 서로 미사일을 쐈어요. 그리고 미국은 그 싸우는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닉슨 키신저 이 끝내주는 외교 정책으로 중국을 러시아로부터 띄어내고 러시아를 몰락시키는데 활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최근 몇십 년의 역사를 알면은 중국 너 같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형제라고 그러면서 미국의 편에 붙어서 우리를 죽인 놈이야 너는. 그것을 그냥 뭐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가까워졌으니까 우리는 붙어가지고 걔네들하고 한판 붙어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그냥 합쳐질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뭐 경제적인 이득이 있고 이런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중국이 지금 경제가 그냥 완전히 잘 나가는 나라라면 몰라도 지금 중국 경제도 가다가 지금 뭐 삐꺼덕거리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둘이 만나도 별로 이렇게 큰 득을 볼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러시아하고 중국이 오츠크해 같은 데서 이제 해군 훈련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냥 두 나라가 군사 훈련을 같이 하니까 되게 친한가 보다라고 하는데 그 훈련을 하고서 거의 예외 없이 러시아가 시베리아에서 러시아군이 동원되는 10만 단위 그 육군 훈련을 합니다. 그 시베리아에서 러시아가 10만짜리 훈련을 하면 누구랑 싸우는 연습이겠습니까? 그건 뭐 보나마나 중국이죠. 바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그런 전략적인 그 앙숙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 전략적인 그 아치 애니미인데 그 앙숙 관계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정학입니다. 몇천 킬로 붙어 있는 거예요. 자꾸 미국이 러시아를 극동으로 끌어들이는 이유는 러시아의 세력이 극동에서 강력하게 남아 있어야지 중국이 바로 유라시아 대륙 시베리아를 쉽게 차지하지 못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자꾸 지금 러시아가 동방정책을 하죠. 그 동방정책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받는 겁니다. 러시아가 유럽에 있는데 그 힘을 아시아 쪽으로 끌어당김으로써 그 아시아의 만주가 시베리아보다 훨씬 세지 않습니까? 세력 균형이 만주 쪽으로 돼 있는데 러시아의 힘을 이쪽으로 끌어당김으로써 거기서 균형을 이루려는 미국의 노력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진짜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지정학적 운명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미일 대 중러 했는데 그 중러는 미일이 타이트하게 붙은 것처럼 중러도 타이트하게 붙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제가 그 외국 책을 이제 뭐 한 달에 한 6, 7권씩 매달 사는데 정말 그 미국에서는 책들이 휘창코 나옵니다. 그 물론 학자 숫자도 많고 그러겠지만은 최근에 그 예일대학 출판부에서 나왔는데 그 두 사람이 썼습니다. 한 사람은 중국 문제를 썼고 한 사람은 러시아를 썼는데 책 제목이 Quest for Status, Chinese and Russian Foreign Policy.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외교 정책을 하는데 그 나라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나의 지위를 순수하게 아주 그냥 칼처럼 계산한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지위. 야, 우리 왕년에 세계 1인자였잖아. 그 1인자가 다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가 러시아하고 중국 외교 정책의 가장 큰 거랍니다. Desire for world status plays a key role in shaping the foreign policies of China and Russia.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정책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왕년의 영광입니다. 왕년의 영광이에요. 야, 우리 러시아, 미국하고 비슷한 나라 아니겠어? 그리고 중국은 1000년 동안 세계 1위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차지하겠다고 그러죠. 예, 이거는 뭐 조금 비판적으로 쓴 책입니다. 물론 이제 뭐 소셜 아이덴티티 시어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들이 외교를 할 때 그 뭐 외교의 목적이 많이 있고 그 수단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목표 중에서 이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 스테이터스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한다. 그 스테이터스보다는 내실과 이익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예, 그런 책이 나올 정도로 지금 푸틴과 시진핑이 서서 뭐 미국 혼자 1등이면 되겠어요? 라는 뭐 그런 얘기를 서로 하는데, 제가 그 미국이 석유 가지고 세계를 뭐 납품하는 세계를 가지고 놉니다. 그때 그 푸틴이 한 말, 한번 여러분들이 그 여우 늑대 토끼 이야기 한번 기억하실 겁니다. 그 푸틴이 그랬어요. 냉전 시대 때 미국은 늑대고 러시아는 그때 냉전 시대는 소련이죠. 소련은 여우쯤 되고 중국이 토끼였는데 그 셋이 가다가 전부 이 구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그랬어요. 늑대한테 토끼부터 잡아먹으세요. 그런데 늑대가 여우를 먼저 잡아먹었다라고 푸틴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냉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냉전이 끝난 다음에 늑대는 그대로 미국인데 중국이 여우가 됐습니다. 중국이 러시아보다 세니까. 여우하고 토끼 있으면 여우가 토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러시아래요. 근데 셋이 또 빠졌는데 그 푸틴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죠. 불행한 사실은 토끼하고 여우가 힘을 합쳐도 늑대를 당할 수 없다는 일이다. 그런데 오바마는 늑대인데 늑대같이 놀지 않았습니다. 오바마는 늑대같이 놀지 않았어요. 트럼프는 늑대처럼 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미국 외교 정책이 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힘을 직접 과시하고 보이고 그럽니다. 전 세계에. 그것이 이제 뭐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지금 현실 리얼리티는 미국이 힘을 쓰는 그런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러시아가 지금 망가진 역사를 보면은 러시아가 이제 1990년에 그 나라 문을 닫았죠. 소련이. 그리고 러시아로 나라를 바꿨는데 이름을 1990년부터 1998년까지 러시아 GDP가 매년 6%씩 줄어듭니다. 매년 6%씩 거의 8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98년 러시아 GDP가 1989년 러시아가 망하는 해보다 43%가 감소돼 있었습니다. 43%가 경제력이 줄어들면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방도 안 되고 과학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회복되는 것이 1999년부터입니다. 1999년부터 회복이 되는데 2008년까지 약 10년 동안이 회복기입니다. 그때 또 이제 미국 학자들이 이제 길게 보는 것보다도 조그만 상황에 대해서 흥분을 잘합니다. 그때 브릭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이 등치 있는 나라들이 그냥 막 성장을 하니까 앞으로 얘네들이 세계를 주도할 거야. 지금 브릭스라는 말 누가 씁니까? 지금 그 브릭스 중에 하나가 남아있다 그러면 인도 하나 남아있습니다. 장래가 보장되는 나라로. 브라질도 지금 뭐 그냥 헤매고 있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런데
요 8년 동안 물론 러시아가 그 경제 개혁도 하고 자본주의 쪽으로 이제 나라를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러시아가 크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석유 가격이 상당히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가 석유 팔아먹고 사는 나라인데 석유 가격이 막 그냥 올라주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그 경제 성장을 하는데 외화가 많이 들어온 그런 시절이라고 이제 보면 되죠. 그래서 2000년, 2008년 고무력까지 러시아 경제가 연평균 7% 성장을 했습니다. 8년 동안은 6%씩 매년 줄어들었고 그 나머지 8년은 또 매년 7%씩 늘어났다가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여러분이 제가 그 지난 3, 4년 동안 러시아 이 경제 성장이 아니라 경제 파탄입니다. 2014년에 2조 3천억이던 러시아의 GDP가 2016년에는 1조 2,670억으로 줄어들었다는 그 자료를 전번에도 보여드렸는데, 그 러시아의 경제는 국제 유가에 따라서 출렁출렁거리는 경제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정도면은 그래도 세계적인 강대국이고, 그리고 대한민국보다 사실은 뭐 땅 넓이가 170배인 나라니까 인구가 3배가 넘고, 그러면 거기에 대표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자연자원 말고. 러시아의 대표 상품은 뭐 있습니까? 뭐 기껏해야 그냥 전투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무기 외에, 무기 말고 상품으로 러시아를 대표하는 상품 여러분 하나라도 기억이 나십니까?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21세기의 강대국으로 남을 거냐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중국도 문제가 뭐냐면은 중국이 이제까지는 남의 물건을 값싸게 만드는 거에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안 만드는 물건 발명을 해야 되는 거죠. 발명. 그러니까 새 상품을 발명을 해야 되는데 발명하는 나라는 헤드네이션입니다. 근데 중국은 남의 물건을 싸게 만드는 바디네이션 역할을 너무 오랫동안 잘한 것이죠. 지금 이제 헤드네이션이 되겠다고 뭐 다 노력을 합니다만은 지금 헤드네이션은 물건을 발명하는 나라라고 그랬죠. 그거는 지금 미국, 독일 뭐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도까지. 예. 바로 이런 의미에서 러시아가 이쪽에 파트너로 남아 있는 거는 차라리 미국 쪽에 파트너로 오는 것이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서는 훨씬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지구 평균 수입이 지구 72억 명의 그 1인당 평균 수입이 11,727달러였는데 러시아가 그 평균 수입보다 내려갔습니다. 1,950불이에요. 중국은 평균 수입에 아직 도달 못했고 뭐 중국은 원래 도달 못했던 나라인데 이제 계속 세계 평균 수입 쪽으로 올라오는데 2018년 세계가 11,727불일 때 중국은 9,633불. 그러니까 아직도 국민이 세계 평균에 미달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자료를 쭉 정리하다 보니까 재밌는 자료를 하나 발견했는데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 미국 사람들하고 소련 사람들하고 우리가 그냥 겉모양 보면 구분 안 됩니다. 뭐 백인들 똑같이 생겼죠. 그것도 뭐 미국에는 또 백인 아니고 흑인도 많고 동양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의 인종 격차가 있겠냐. 그런데 한 나라는 망했고 한 나라는 이제 둘이 경쟁하다가 한 나라는 지금 홀로 남은 챔피언이 됐는데 1961년에 그 이 데이터입니다. 브레진스키하고 사무엘 헌팅턴이 그 책을 같이 쓴 게 있습니다. 이 책은 뭐 아주 그 1977년에 재판을 찍은 건데 나오기는 1960년대에 나온 책이에요. 그 브레진스키하고 헌팅턴 뭐 둘 다 대단한 유명한 학자죠.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이 Political Power, 그러니까 USA, USSR, Similarities and Contrast, Convergence or Evolution. 그러니까 뭐 두 나라를 비교한 책입니다. 원래 헌팅턴은 이제 비교 정치학자죠. 그런데 그 물건 생산하는 거를 시간으로 비교한 아주 재밌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빵 1파운드가 450g입니다. 1960년대 소련에서 빵 요만큼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11분입니다. 미국은 5분입니다. 설탕 450g 1파운드는 소련은 1시간 24분, 미국은 3분. 버터 1파운드는 소련은 3시간 11분, 미국은 19분. 남성 의류 뭐 이런 양복이겠죠. 소련은 이거 하나 만드는데
86 내지 350시간이 걸린답니다. 미국은 21시간 8분, 이제 60년대 기준이에요. 구두 한 켤레 만드는데 소련은 62시간 20분, 미국은 3시간 48분. 달걀 12개, 소련은 3시간, 미국은 14분. 보세요. 감자 1파운드 13분, 1분 30초. 소고기 한 근, 소련은 1시간 45분, 미국은 27분. 돼지고기 2시간, 미국은 16에서 24분. 우유, 소련은 34분, 미국은 7분. 담배 한 간 만드는데 소련은 13분, 미국은 7분. 물건을 만드는데 속도가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경제학자들은 생산성이라고 얘기하죠. 생산성이 미국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일을 왜 더 잘할까? 예, 여기서 이제 그 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사회주의는 열심히 일해도 그것이 자기 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열심히 일하면은 그게 다 자기 돈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나 소련이 전부 그 서양의 그 뭐 대표적인 강대국인데 미국은 저렇게 물건은 빨리 만들고 소련은 저렇게 늦게 만들고 그러다 소련은 결국 망했는데 그것은 왜 그랬을까? 그 두 나라가 택한 제도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 두 나라의 인간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북한도 보세요. 남한이 훨씬 더 잘 사는데 남한 사람하고 북한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언어 갖고 문화 갖고 역사 갖고 다 같은데 근데 남한이 훨씬 더 잘 살게 된 것은 택한 제도가 달라서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택했고 민주주의를 택했고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택했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간의 본능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압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천리마운동 같은 거는 사람이 직거가 안 되니까 게을러서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그 일을 안 하게 되면 파탄 나니까 일을 강제로 시키는 것이죠. 뭐 천삽 뜨고 등 한번 펴기 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뭐 화장실 자주 안 가려고 아침에 소금국 먹지 않기 노동을 강제하는 것이죠. 예, 칼막스가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사회주의는 오히려 인간을 노동하라고 강제하는 체제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 막시즘을 젊었을 때 그거 공부하면 막시즘에 그 끌립니다. 왜 끌리냐면은 막시즘은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휴메인합니다. 휴메인 영어로 말하면은 휴메인이라는 게 인간적이에요. 다 같이 잘 살자. 그 말에 감동받지 않을 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휴메인. 그래서 휴메인하다고 그러죠. 자본주의는 야 우리가 능력으로 일해가지고 더 잘 버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 그러는 거야. 이거는 휴메인하지가 않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경쟁하고 사느냐 그랬는데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가 다 승리하게 된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자본주의가 더 가까워요. 인간이 악한 존재라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게 다 네 거야. 네가 열심히 하면 다 네 거 되는 거거든. 너 열심히 공부하면 너가 부자가 될 수 있어.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학교 갈 수 있지. 바로 인간의 본성에 그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빵 1파운드 만드는데 5분밖에 안 걸리는 것은 미국 노동자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저걸 많이 만들어서 빨리 만들어 팔므로써 돈을 벌려고 그 개인적인 사적인 동기가 저렇게 그 훨씬 생산을 잘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거 뭐 우리 그냥 경제학 개론에서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그냥 뭐 대학교 2, 3학년, 1, 2학년 학생도 다 알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 됐을 때 한 나라는 망하고 한 나라는 뭐 흥하고 하는 그런 차이를 나타내 보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서로 이 체제가 비교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도 사회주의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개혁을 하니까 개인이 자기 사유를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많은 부분 간섭을 하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 뭐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자본주의 같은데 정치 체제는 아예 공산주의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 합치는 것은 전략적으로 진짜 합치기도 힘들고 그리고 지금 두 나라가 전부 경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자유주의의 대표인데 제가 그 뭐 최근에 그 국제정치 100년사라는 책을 이제 주문해서 받아가지고 앞부분을 쭉 읽어보니까 모든 국제정치학이 너무나도 소구 중심적이었다라고 이제 이 저자들이 쓰는데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은 서양 중심적이었어. 근데 서양 콤마 일본 중심적이었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일본은 서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제정치학에서도 야, 이 학문 자체가 왜 이렇게 서구적이냐. 근데 그 서구적이라는 말 옆에 반드시 West and Japan 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이 뭐 지금 잘 뭐 이렇게 뭐 나쁜 말로 그냥 우리들이 흔히 막 쓰는 말로는 궁합이 지금 잘 맞추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미국 정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국 정치 이제 트럼프가 상당히 그 기선을 제압했다고 그랬는데 뉴욕 타임즈가 이쪽 저쪽 트럼프 반대쪽에 아주 대표적인 그 신문인데 뉴욕 타임즈가 지금 에러를 연장 2방을 내 가지고 지금 좀 헤매고 있습니다. 그 만화를 게재를 했는데 완전히 엔타이 세미티즘.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 유태인에서는 빵 모자를 머리에다 쓴 그림입니다. 그거 쓰고 이스라엘을 이제 이스라엘이 개예요. 트럼프가 그 개를 이제 끌고 가는 이런 그림을 해가지고서 미국에서 유태인이 완전히 벌떼같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유태인 잘못 건드리면은 정치가 생명 끊어집니다. 근데 뉴욕 타임스가 저런 식으로 반유태적인 만화를 여러분들이 이제 볼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사과를 하는데 사과를 하는 날 또 만화를 잘못 그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4월 28일 날 타임스가 이제 사과를 했는데 저 앞에 보이는 만화에 대해서 그런데 또 그 벤자민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 수상이 까만 안경 끼고 뭐 이상한 옷 입고 가는 저것도 또 이제 그 네타냐후 수상을 그 비판하는 그런 만화가 나와서 또 사과를 했습니다. 2번이나 연장 사과를 했는데 그 이제 신문에는 뭐 흑백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그 칼라로 된 그 그림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그 개처럼 끌고 가는 것 때문에 사과를 하는 그 와중에 저 만화를 또 했다 했는데 미국에서 그 유태인 힘이 얼마나 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중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은 그냥 절반이 유태인이다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 근데 유태인이 미국의 인구 중에서 유태인이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3억 2천만이니까 거기 2%면 한 600만 조금 넘는 거예요. 한 640만쯤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 국회의원 중에 6%가 유태인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 2%가 유대인인데 미국 국회의원 중에서 6%가 유대인이다. 상원 의원 중에서는 100명 중에 8명이 유대인입니다. 많을 때는 거의 10명까지 갑니다. 그리고 유태인이 그래서 하원 의원 중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 하원에 30명이 유태인이고 상원에 8명이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미국 상하원 중에서 6%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은 미국 전체의 2%인데 그런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 경제를 완전히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태인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낙인을 찍히면은 정치가고 학자고 뭐고 전부 이제 생존할 방법이 없을 정도 되죠. 여기서 재미있는 통계는 미국 상원의원 8명이 유태인인데 그 8명이 다 민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명이 민주당이 아닌데 그게 버니 샌더스예요. 샌더스가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사실은 민주당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독립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니 샌더스까지 민주당으로 치면은 8명 전원이 유대인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 공화당은 압도적으로 친이스라엘이죠. 그런데 미국 민주당의 상원의원이 8명이 유대인이니까 민주당도 대폭 친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하고 동맹 맺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인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제대로 된 동맹이 미국과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근데 지금 뉴욕타임즈가 저러고 있으면은 저게 다음번 선거를 하겠다는 소린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보니까 지금 스파이 게이트라는 것이 이제 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음모를 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사해야 된다. 그래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음모한 것이 없다라고 최근에 나왔죠.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이거는 너희들이 공화당을 스파이한 거다. 그래서 너네들을 잡겠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아무 죄도 없는 것을 수사를 하라고 그래갖고 2년 동안 미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2년 동안 엉망으로 만든 그 수사를 하라고 그런 사람들을 수사하겠다. 그리고 그 너네들이 저지른 잘못, 그것을 스파이 게이트라고 합니다. 지금 문제가 생기면 전부 게이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미국에서 제일 큰 그 사건이 워터게이트라는, 워터게이트가 빌딩 이름입니다. 워터게이트 빌딩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게이트라는 말 잘 쓰죠.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건 전부 다 무슨 게이트 그럽니다. 근데 스파이 게이트. 그래서 지금 오바마가 데리고 있던 FBI 국장이라든가 CIA 국장, 이 사람들을 미국이 전부 지금 다 수사를 해가지고 손을 보겠다는, 민주당이 이제 그 트럼프에 의해서 보복을 당하는 그런 시즌으로 넘어왔는데, 이 이유는 뭐겠습니까? 정치가들은 다음번 선거 당선되는 것이죠. 여기 좀 보면은 프레젠트 트럼프 2020년 해가지고 킵 아메리카 그레이트하고 퍼는 그 뭐 광고 표지판이죠, 일종의. 이런 거 차에다 붙이고 다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이런 거를 벌써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다음번 대선을 미국이 준비를 하는데, 그 뭐 최근에 벌써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될 것 같냐고. 저는 트럼프가 지난번에 될 때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상황에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일본이 한 짝이 돼가지고 지금 뭐 미국의 대외 정책을, 그 전번에도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의 이 학자들이 트럼프는 이렇게 해라 했는데 중국을 견제 콘테인하라, 콘테인 차이나, 그리고 스트렝스 재팬, 일본을 강화시켜라 하는 그거를 제가 소개시켜 준 적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일본을 강화시키는데 일본은 그 무드를 기가 막히게 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 거기에 이렇게 반대하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베가 일본을 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는데 아마도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그 상당히 진전된 그런 상황을 아베가 만들어 놓을 수도 있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요 정도로 지금 이 국제 정치가 이렇게 그 서로 이렇게 뭉치는 거죠. 그 뭉치는 현상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답 간단하죠. 국제 정치 현실주의적으로 말하면은 그 위닝 콜리션에 붙는 겁니다. 위닝 콜리션. 패배하는 쪽에 붙는 건 잘못이죠.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저 위닝 콜리션이 지금 미국, 일본인데 그게 해양적입니다. 대한민국의 해양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데모크라틱 캐피탈리즘입니다. 민주적이고 자본주의적이고, 우리가 민주적이고 자본주의적인 나라로 그쪽에 연계가 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첫 번째 강의도 좀 길게 한 편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저희 이 공부를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평균 28분 머무른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 앞에 50몇 분짜리를 두 개로 잘랐는데, 자르다 보니까 또 각각이 또 다 길어지는 그런 이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여간 피곤하시지만은 그래도 드문드문 쉬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